네, 시장에 대한 흐름과 함께 과거에 우리가 역사를 보고 또 대응하기 위한 시간들, 유용한 시간이죠.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매주 월요일 이종우 주식평론가 만나 뵙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주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해서 의회에서 이제 투표가 예정된다고 해서 그 얘기하고요. 미국의 경기 우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좀 먼저 여쭤볼게. 지난주 월요일에 오셨을 때는 어쨌든 미중 간의 합의에 따른 미중 간의 갈등이 얼마나 해소될 것이냐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 좀 얘기해 볼 게 이제 화웨이 사태가 지금 터져서 멍 CFO가 캐나다에서 이제 체포되면서 이게 그 90일간의 협상 딜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협상 전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협상 전체에 미칠 영향은 일단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 세상사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어떤 하나를 그렇게 과대 포장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 지난주에 영향력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큰 부분들은 그 주식시장의 속성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막 얘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재료의 정점을 넘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그 재료의 영향력이 100에서부터 90, 80, 70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가 아니라 100에서 갑자기 50으로 떨어졌다가 0으로 떨어졌다가 이런 형태로서 진행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정점은 좀 지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록 이런저런 일들이 중간중간에 어떤 게 있다고 하더라도 큰 틀 내에서는 아마 처음에 생각했던 형태로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캐나다가 좀 개입하면서 좀 돌발 상황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소위 그 판을 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저도 공감해서 여쭤봤고요. 다음 이제 브렉시트 얘기하겠습니다. 브렉시트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미중 사태만큼 영향력은 그거보다는 분명히 살펴볼 현안이지만 크지 않아서 제가 화웨이 사태 먼저 여쭤본 거고요. 11일 날 브렉시트 이제 의회 투표가 있습니다. 메이 총리가 이제 EU하고 합의를 해서 가져온 건데 영국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충돌 내지는 잡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이런 그 형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참 그 세상에 조용할 날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아무튼 미중 이런 부분들이 했었는데 또 이제 우리가 신경을 브렉시트 이런 것에 써야 되니까. 이전보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있죠. 현재는 이제 그 11일 날 표결을 위한 그 예비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영국 의회에서 4일부터 그 토론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표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 있는 거고 내일 표결에 들어가는 그런 그 상태인데요. 현재까지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이 그 안이 영국 하원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320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전부 모아본 표가 대체적으로 250에서 260표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최소한 보더라도 한 50표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태이고요. 보수당 내에서도 전적으로 모두 다의 찬성을 얻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게 부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만약에 이번 합의안이 부결된다라고 하게 되면요, 3가지 가능성 정도로 우리가 한번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나는 뭐냐면 EU하고 다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협상안을 한번 만들어내는 건데 과연 이게 쉽겠냐라고 생각해 보면 진짜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번 부결돼서 온 거기 때문에 EU 입장에서는 현재의 입장보다도 더 후퇴된 안을 이렇게 내보내기보다는 EU가 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안쪽으로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영국 의회에서 또다시 부결이 돼버리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되는 그런 그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번째 국민투표를 통해서 아예 브렉시트라고 하는 안 자체를 철회시켜버리는 그런 그 형태로서 발전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보수당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지금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맨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면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블랙시트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노딜 블랙시트가 지금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는 역시 이제 내각에 대한 불신임 투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조기 총선도 있을 가능성이 이렇게 되니까 영국 자체가 불안전해질 뿐만 아니라 브렉시트를 통해서 유럽이나 세계 경제 이런 데 모두 다가 상당히 좀 불안정한 형태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브렉시트의 향후의 향방이라고 하는 것이 주식시장이나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것만큼 상당히 좀 심각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현지 시간으로 11일이니까요. 오늘이 이제 10일이니까 저희가 D-2라고 썼는데 이제 뭐 시차를 반영하면 그렇겠습니다만 현지 시간 기준으로 하면 뭐 정말 이제 하루 남은 상황입니다. 내일인데요. 메이 총리도 고민이 많겠죠. 왜냐하면 EU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협상이 너무 강하게 했으면 거기서 협상이 안 됐을 거고요. 그죠? 거기서 그렇죠. 지금 협상이 돼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영국 측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순조롭게 갈 가능성보다는 불협화음이 날 가능성이 큰데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영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 블랙시트에 대한 투표가 2016년 6월 달에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대부분들이 블랙시트 안이 부결될 거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었는데 예. 갑자기 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굉장한 충격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블랙시트 안이 통과되고 그 다음 날서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고 영국이나 유럽도 2, 3일 정도 지난 다음서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다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왜 그 당시에 브렉시트 안이 그렇게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갑자기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선 당시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를 희석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블랙시트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는 이렇게 그 방향으로서 결정이 나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이나 또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블랙시트 같지 않은 블랙시트의 형태로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가졌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일 그 영국 의회에서 이 부분이 부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당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 그리고 우려했던 방향 이러면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고 했던 방향으로서 사태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주식시장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 그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그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도 대단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악재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블랙시트 안이 부결이 되는 형태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당한 충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할 때에 왜 하락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커다란 빌미를 하나 제공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블랙시트 안이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의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이나 이런 곳이 올해 연중 최저치 밑으로서 떨어지고 이러는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 부분들은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형태로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잡음이긴 합니다만 뭐 영국이나 크게 보면 뭐 EU 쪽에서의 불협화음이 전 세계 시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강력한 영향이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 주제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결과를 좀 보고 좀 더 다음 주에 오실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그에 따른 경기 침체의 그 시그널이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긴장감들을 가졌습니다. 예. 10년물 국채 금리도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론가님은 어떠세요? 3일 날이었죠. 네. 미국의 3년 만기 국채 수익률하고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서로 이제 교차가 돼 버리는 예. 형태가 됐죠. 2007년 6월 이후에 11년 반 만에 처음 나오는 그 일입니다. 네.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 둔화에 대한 전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단기 금리라고 하는 거는 그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이거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예. 반면에 이제 장기 금리는 경제 상황을 많이 반영을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그 서로 크로스가 된 부분들은 장기 금리가 상당히 떨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온 부분들이거든요. 결국 경제 상황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그 3년물과 5년물 사이의 금리의 역전 현상이 이것으로서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예를 보면 3년물과 5년물 금리가 서로 역전되고 난 다음에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역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 얘기는 여러 금리들 사이에서 역전 현상이 광범위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년물하고 그 10년물 사이에 금리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던 경우가 3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88년도 12월 달에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2000년 2월 달에 있었고 세 번째가 2006년 1월 달에 있었는데요. 3번 모두 다 예외 없이 이렇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6개월이나 1년 후 정도에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지금으로서 한번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3년물과 5년물 금리가 서로 역전이 됐으니 조만간 있으면 2년물과 10년물이 또 역전이 될 거고 그렇고 나서 내년도 상반기를 지나면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둔화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실 때 미국 10년물 금리 표가 나갔는데요. 10년물 금리가 2.85입니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몇 개월 전에 이제 10년물이 3%를 넘었다 해가지고 그때는 긴장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지금은 물론 이게 떨어진 게 지금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역전차가 나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고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뭐 걱정거리가 참 끝이 없는 상황들인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미국의 우려들도 있지만 미국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긴 하지만 경기가 이제 슬로우로 가는 건 맞지만 그렇게 급격한 침체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상당 부분 이제 저성장으로 이렇게 좀 느리게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톤은 조금 더 경기 침체가 좀 클 수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현재로서는 대부분들의 판단 자체가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하더라도 천천히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경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요. 지금에서 경기가 둔화된다고 했을 때 갑자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전망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나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충격들, 미국에 대한 이제 부담감들이 좀 어쨌든 간에 경기가 더 이상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미국은 확장세가 그렇죠. 아니니까요. 미국 투자자들도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이머징에 좀 관심을 가져볼까 이런 분위기가 좀 확산되는 것 같고요. 이머징 요즘 보면 통화나 주가들도 꽤 좀 돌아서거든요. 우리 시장은 안 그렇지만 내년에 이머징에 대한 기대를 좀 가져도 될까요? 글쎄 이머징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기는 좀 그러니까 현실화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선진국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머징 마켓이 계속해서 올라가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 10년 동안 경기가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또 금리도 상승을 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역시 이머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 취약한 부분들, 그다음에 금리에 따라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고려하게 되면 이머징에 대한 우려가 자체가 그 선진국보다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우리가 자금의 움직임 이런 형태를 그 이머징 쪽으로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최근에 선진국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가 보니까 그냥 대안으로서 기대감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지 그게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10월 달 뭐 이렇게 가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했을 때 앞으로 그 주식 시장에서 제일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어떨 걸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제일 큰 부분이 미국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000포인트를 한번 깨고 내려가고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2,000포인트를 다시 깨고 내려가거나 이러지는 잘 않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서 흔들리게 되면 우리도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보면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했죠. 거래일수 나흘 동안에 2번이나 3%의 주가 하락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형태였거든요. 미국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아무튼 세계 주식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동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보면요. 현재의 그 선진국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가 상당히 불안정한 형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주식에 대한 투자는 방어적인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결국 방어적인 형태의 투자는 대형주 중심으로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뭐 이랬던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시장에 접근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그 바람직한 그런 그 투자의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평론가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켓은 오늘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은 약한 상황인데요. 남은 시간에 또 전략들 함께 세우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